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정치본색 시간입니다. 생생한 정치 현장의 이슈를 색다른 시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두 분 나오셨는데요. 이종근 정치평론가님 그리고 우리 조선대 개공교수시죠. 정기남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진행을 맡은 저는 박원석입니다. 오늘 그 정치본색의 주제가 역대급 졸속 윤석열 정부인데요. 이게 취임 3개월도 안 돼서 역대급 졸속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게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먼저 오늘 주제 소개 영상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본색 오늘의 주제는 역대급 졸속 윤석열 정부입니다. 박순애 장관이 결국 사퇴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사퇴는 윤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이후 34일 만이며 학제 개편안 발표 열흘 만인데요. 이에 윤 대통령이 인사와 교육정책 실패로 총체적 난맥상을 노출했다는 평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장관 찾기는 하늘에서 별 따기인데요. 오늘의 첫 번째 주제, 박순애 퇴장이 남긴 것입니다. 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박순애 교육부총리 어제 사퇴를 했는데요. 세 줄짜리 사퇴 소감을 소회를 남기고 사퇴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정부 일기 내각에서 이번이 5번째 낙마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제 박순애 장관은 장관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거여서 그 이전에 내정자 과정에서 낙마한 분들하고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아무튼 현 정부의 인사 난맥상이 이게 총체적으로 드러난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우선은 이 박순애 장관의 낙마라기보다 사퇴죠. 자진 사퇴.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이종근 평론가? 일단 역대급 졸속이다라는 표현에 약간 이의를 제기합니다. 왜냐하면 매주 제목의 이의를 좀 제기하시죠. 그렇죠. 네, 제목부터 딴지를 일단 걸고 시작하겠습니다. 졸속이라는 어떤 표현이 조금 포괄적인 어떤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가 있겠지만 이 아까 그 교육부 장관이 35일 만에 이 사퇴한 것이 굉장히 역대급이다 한다면 그 전에 굉장히 다 4분이나 계시더라고요. 뭐 특히 우리가 잘 아는 김병준 위원장도 그렇고 교육부총리로 했다가 뭐 5일 만에, 10일 만에, 20일 만에 해서 지금 35일 만에는 5번째이긴 한데 그러나 또 박순애 장관이 좀 다른 점은 뭐냐면 앞에 4사람은 자진 사퇴. 즉 여러 가지 논문 표절이라든지 자신의 어떤 그런 이 결격 사유로 인해서 자진 사퇴를 했지만 박순애 장관은 그런 여러 가지 결격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했다가 정책 실패로 사퇴를 한 경우이기 때문에 35일 만에 정책 실패로 사퇴를 했다. 이건 기록에 남을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두 가지 의미인데 첫 번째는 어쨌든 그럼 지금 인사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인사의 검증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다시 돌아봐야 한다는 점하고 두 번째는 교육부 장관의 정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정책이어야 되고 어떤 정책을 교육부 장관은 정책으로 이렇게 국민들한테 설득을 해야 되느냐. 이 두 가지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 정 교수님. 이종근 평론가께서 역대급이란 말에 대해서 약간 이의 제기를 하셨는데 네. 오이였어요, 오이. 오이였어요. 역대급을요 박순애 장관에다 붙이지 마시고요 윤석열 정부에다 붙여보시면 좀 달라질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결국 사고는 윤석열 대통령이 친 거죠. 교육부 장관의 낙마라고 하는 것은 물론 역대 교육부 장관 중에 5번째. 앞서 우리 박원석 의원께서도 얘기하셨습니다만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중에서는 첫 번째 사례가 되겠죠. 이런 측면에서 얼마든지 저는 역대급 얘기가 붙일 수 있다고 보는데 박순애 장관에게도 붙일 수 있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이번에 이 교육부 장관의 경질 문제는 사실상 그 사고의 원인은 윤석열 대통령에게서 찾아야 한다는 점에서 역대급 졸속 윤석열 정부란 말이 와 닿을 수밖에 없다. 자, 깜짝 발탁, 자질 논란, 청문회 패싱 그 결과가 저는 예고된 참사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정책의 실패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박순애 장관이 사실상 낙마라기가 자진 사퇴라기보다는 경질에 가깝죠. 경질이죠. 대통령도 다른 뜻이 아니었던 것 같고 그 경질을 불러오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됐던 이 초등학교 학제 개편, 만 5세 입학. 결과적으로 이 정책은 철회되는 거죠. 어제 대통령의 총리와의 주례 회동에서 국민이 원하지 않는 정책을 추진할 수 없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대통령이 못을 박았는데
근데 이제 이 정책이 애초에 대통령 선거 때 공약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네. 확인해 봤더니. 그리고 인수위 과정에서 만들었던 120대 국정과제에도 없었던 사항이에요. 네. 예. 결국에는 이제 교육부 업무보고, 네. 장관의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갑자기 등장을 했는데 네. 이 장관이 뭔가 의혹 과잉이었든 간에 근데 이게 이제 대통령이 허락을 한 거 아닙니까? 추진해라. 그렇죠. 이랬다가 내려와서 기자들한테 브리핑을 하자마자 역대급 반발에 부딪혀서 결국엔 좌초됐어요. 결국에는 인사난맥상과 더불어서 이게 뭔가 좀 정책 추진이라는 게 너무 즉흥적이고 이 비체계적이다 이런 비판도 동시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 맥락에서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자, 보통 그 업무 보고 하기 전에 대통령실과 업무 협의를 하죠.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업무 보고를 한다. 교육과 관련해서. 그러면 대통령실에서는 교육 담당 비서관 아니면 뭐 수석, 지금 뭐 사회정책 수석이 그걸 맡고 있대요. 보니까 그 수석과 함께 이러이러한 내용이구나 하고 한 번에 협의를 거칩니다. 물론 이전 정부에서는 대통령실이 훨씬 더 막강했죠. 하기 때문에 장관들에게 이러이러한 거를 하라라고 지시를 한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에는 힘을 뺀다고 했으니까 아마 보고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스크린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즉 이건 어떤 의미를 갖냐면 현 정부가 아까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에서 얘기했듯이 대통령실을 축소하겠다. 저는 그건 찬성을 해요. 그 정신은 축소하고 장관 내각에 힘을 실어주겠다. 그것도 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실을 축소하면서 축소하지 않아야 될 부분을 너무 축소를 해버렸다. 경시해버렸다. 즉 교육이란 부문을 아예 경시해버렸다는 거예요. 그건 인수위 때부터 사실은 시작이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인수위 때도 교육이라는 그 부분을 다 합쳐갖고 과학, 교육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를 합쳐서 그 인수위에 소속 그 분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교육은 좀 후순위였다. 그리고 이 스크린도 안 된 이유가 이 정책 자체를 제대로 이해도 못했다는 겁니다. 사실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게 이전에 나왔었던 정책이라는 걸 알 수 있었을 텐데 이명박 대통령 시절이었습니다. 2008년인가요? 대통령실 직속에 미래기업위원회가 있었고 거기에 곽승준 위원장이 아주 똑같이 토시 하나 다르지 않은 이번 정책을 그대로 그때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역시 며칠도 안 돼서 얻어맞고 철회를 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때 왜 그게 얻어맞았는지에 대한 이 보고까지도 이 교육부에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보나마나 눈에 빤히 보이죠. 아마 장관이 딱 임명되자마자 자 화끈한 정책 좀 갖고 와봐. 스타 장관이 되고 싶었던 걸까요? 그렇죠. 교육부 관리들, 교육부 관리들 다 이게 가장 화끈합니다 하고 딱 내놨대고 딱 보니까 그래 이거 화끈할 거야 뭐 하면서 정책을 딱 보고를 했는데 대통령실 아무도 그걸 몰랐겠죠 하고 물론 대통령도 거기에 힘을 실어줬고요 해서 이제 빵 터졌는데 이게 얼마나 최악의 그 상황이었는지가 그냥 드러나 버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책 결정에 ABC도 모르는 사람들이 결국은 일을 저질렀다라는 측면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전문성의 문제인데요. 자, 당장 문제가 됐던 교육부 장관, 교육투장이죠. 자, 박순애 장관의 교육 전문성 자체가 이미 임명 과정부터 논란이 됐었어요. 이럴 땐 뭐 행정학 전공자라고는 합니다만 교육 관련 경험이 부재한 상황이고 또 이번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을 앞서 언급했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 또한 자신이 뭐 교육 관련 경력이 뭐 있습니까?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또 거기다가 더더욱이나 뭐 사교육도 안 시켜봤겠죠. 다른 뜻으로 얘기한 건 아닙니다만 자녀 교육 경험조차도 없어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아니 나쁜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책적으로 하셔야지 자녀운은 하시는 아니 그것은 경험적 측면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 전문성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이 지금 청와대 내에서 대통령실이죠. 대통령실에서 이걸 주관한 게 누굽니까? 안상흥 수석이죠. 사회수석이다. 사회수석 복지 전문가입니다. 네. 자, 교육 비서관 정도가 교육부 관료 출신입니다. 그럼 교육부 차관은 누구냐? 자, 교육부 차관 장상윤 차관 총리실의 사회실장을 보던 사람이에요. 네. 총리실 사회실장이 뭔지 아십니까? 지난 그 코로나 국면에서 매일 그 환자들 그 뭐랄까 상황, 통계, 병원 어떤 수급 현황 이걸 점검하던 사람이에요. 교육 전문가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 정책 결정 라인에 있었다는 것. 이른바 전문성 부재가 나은 측면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어떤 정책도 사실은 그 ABC라는 게 뭡니까? 이것이 미칠
뭘까 우리 그 시장 환경에 미칠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이것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수용성에 대한 고민이라는 걸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론조사라는 것도 하는 것이고 수요도 조사를 해보는 거잖아요. 그 속에서 조심스럽게 그 단계를 결정하고 심지어는 그 결정을 마지막 이 오픈시킬 때는요. 국회 교육위원회라든가 또 당정협의라든가 이런 절차를 통해서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련의 이런 과정 자체가 완전히 사상됐잖아요.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완전히 정무적 판단 자체가 거의 제로 상태였다. 이 두 가지가 저는 결합되면서 결국은 만 5세 뭐 취약 이 문제는요. 앞서 우리 박원순 의원 얘기하셨습니다. 오늘 아침 제가 오기 전에 바로 뉴스 봤거든요. 교육부 차관이 사실상 추진 어렵다라고 백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자, 정리를 해보면 일단 지금 대통령실과 부처까지 포함을 해도 이 교육 문제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그런 인선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정책 추진에 ABC가 없는 일종의 이제 아마추어적인 그런 정책 추진이 부른 참사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가지 더 첨가해서 지적을 하면 아까 하신 말씀하고 연동이 돼 있는데 그래서 청와대 힘을 빼는 건 좋은데 청와대 정부라는 말이 이제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나왔었으니까 근데 이게 버려야 될 것과 버리지 말아야 될 것 잘 구분해야 되는데 지금 청와대 시스템에서 가장 문제인 것 중에 하나가 정책 컨트롤 타워가 없어요. 이게 이제 사회수석실에서 뭐 교육문화, 사회복지 이런 것들을 컨트롤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사회수석 자체가 그런 정도의 이 정책 넓은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분이 아닌데다가 원래 이제 정책실이 이거를 총괄을 하잖아요. 그리고 사회수석도 과거에 보면 정책실장 아래에 있는 거고 정책실에서 어쨌든 국정의 주요 과제들 이런 것들을 챙기고 그리고 이제 그 정책 추진에 있어서 사전 조율, 뭐 당정 협의 이런 것들을 맡아서 하는데 그 기능이 작동하지 않다 보니까는 일어난 그런 일종의 컨트롤 타워 공백이 부른 또한 참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박순애 장관은 저렇게 물러갔는데 누군가는 이 사태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순애 장관이 물론 책임을 졌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도대체 박순애라는 분이 교육 전문가도 아닌데 난데없이 왜 갑자기 인수위원회 인수위원으로 들어가서 교육부 장관 자리에까지 가게 됐는지 그 배경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런 인사참사가 반복이 안 될 텐데 박순애 장관 누가 추천한 겁니까? 당내에서도 그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요. 네. 이 참사 진짜 대통령의 앞으로의 어떤 국정 운영에 사실 발목을 잡은 참사다. 그러면 이것이 박순애 장관이 뭐 이렇게 사퇴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를 이 임명하는 과정에 누수가 있거나 혹은 잘못됐다면 그걸 곧 바로잡아야 새로운 인사가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지금 선왕설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 부산 지역 출신의 현역 의원이 인수위에 이 박순애 부산 지역 출신의 현역 의원이 추천을 의원이, 했고 인수위에 추천을 했고 그다음에 그 인수위원 중에 교육부 장관으로 가는 건 장제원 의원이 인수위 비서실장이 네,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아마도, 예. 뭐 합쳐서 윤핵관들 책임이네요. 그 부산 지역의 인수위에 인수위원을 추천할 정도의 인물이면 뭐 윤핵관이 아니고서는 어렵지 않겠어요? 근데 윤핵관이라는 표현을 지금 완전 프레임화하고 있어요. 사실 윤핵관이 뭡니까? 지금 누구죠? 이 저작권은 이준석 대표한테 줘야 되고요. 이준석 대표가 제일 먼저 썼으니까 이준석 대표가 분명히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익명의 뒤에 숨어서 저격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핵심 관계자라는 언론에 계속 핵심 관계자로 인용이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욕을 하지 이름을 걸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윤핵관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럼 현재 뭐 익명으로 뭐 뭔가를 한다, 뭐 누굴 저격한다 이런 건 아니니까 저는 윤핵관이라는 표현보다는 어차피 인수위 비서실장이 어느 인수위나 그러니까 인수위가 아니라 당선인 비서실장이 상당히 역할을 하는 건 맞아요. 어느 당선인 시절이나 인수위 시절에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지금 지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장제원을 비롯해서 당시에 검증을 맡았던 소위 얘기하는 뭐 선진국민연대 출신의 몇몇 그런 인사 담당했던 사람들을 포함을 해서 그 검증을 실패한 책임을 연대로 져야 된다.
그 사람들이 뭐 윤핵관이다 이건 아니고요. 윤핵관은 그 완전 논쟁이 달라져서 제가 뭐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해서 일부에서는 어쨌든 박수영 의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추정입니다. 이거 뭐 유튜브니까 제가 이름까지도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정인데요. 박수영 의원이 추천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상당히 신빙성 있는 주장인 것 같습니다. 글쎄요. 어쨌든 거기서 저도 취재를 좀 해봤는데 박 의원 말씀처럼 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네. 근데 현직 의원이 어떻게 책임을 지는 방식이 정치적 책임 이외에 그래서 저는 좀 약간 다른 현직 의원을 포인트인데요. 경질할 수는 없는 것 그렇죠. 같은데. 아니 좋은 사람을 다 추천하는 건 맞죠. 근데 이제 과연 적임자를 추천했냐 안 했냐를 가지고 추천자에게 어떤 원죄 같은 게 따라다닐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추천 과정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받을 수는 있다. 특히 현역 의원들이라든가 선출직 의원들이 뭐 나름대로 전문가들과 접촉할 기회도 많고 또 상임위 활동이라든가 걸 통해서 많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추천할 수 있으되 문제가 되는 것은 저는 인사 검증 라인이다. 과연 만취운전, 뭐 예를 들면 논문, 뭐 중복, 표절. 게재 문제, 표절 문제, 그다음에 연구 윤리 문제, 그다음에 뭐 조교, 갑질 의혹 이런 일련의 과정은 추천자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과정은 충분히 청와대 대통령실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의해서 이게 걸러졌어야 되는 것이죠. 자, 국민적 눈높이에 봤을 때 도저히 이런 추천에도 불구하고 교육수장으로서는 적절치 않은 인사입니다라고 대통령 또는 비서실장 그 어떤 라인을 통해서 이게 보고가 체계적으로 올라갔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과연 그런 보고가 올라갔었는가에 대한 확인이 하나 필요한 것이고요. 두 번째, 그런 보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께서 뭐 예를 들어 그 당시 대통령이 다 내가 책임지겠어. 밀어붙입시다. 이른바 오기 인사. 이렇게 나타났던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규명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추천자의 문제를 떠나서 최종적인 결정권자는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박순애 장관의 경질도 나름대로 의미 있는 조치이지만 최소한 이런 인사, 정책 참사에 대한 대통령 차원의 충분한 국민 앞에 뭐랄까 좀 유감 또는 사과를 표시하는 정도의 그런 그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추천도 문제지만 결국엔 검증의 실패고 그리고 그 검증 실패까지도 용인을 했던 대통령의 결정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 인사 참사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몇 차례 낙마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유감 표명, 사과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대통령 유감 표명 사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지나치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지금 여러 가지 난제가 있어요. 그래서 20%까지 떨어졌습니다. 거의 인정해요, 저도. 하지만 인사 참사라는 것이 부각이 되는데 문재인 정부 돌아보죠. 문재인 정부 초기에 5명이 낙마를 해요. 일기 내각에서 3명이 낙마했습니다. 일기 정확하게. 내각. 이 장관 끝까지 포함하면 그 다음까지 포함해서 제가 2명이 더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그러면 맨 처음 조각했을 때의 3명. 예. 그건 맞아요. 조각했을 때 3명. 근데 그 중에서도 뭐 그 스스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부터 공약했던 그 기준에 4가지나 합당하는 사람이 장관으로 임명돼서 그때도 어마어마하게 언론의 비판을 받았어요. 그 진보 언론에서조차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리고 사실 이 참사가 하지만 이게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에 그 청문 보고서를 34번이나 장관급을 안 할 때, 그러니까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그대로 임명을 할 때 분명히 제가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정권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다, 이제부터. 그 책임을 문재인 정부가 져야 된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똑같이 이제 청문회 같은 것을 경시하는데 그럼 차라리 청문회 없애지. 청문 보고서 34번이나 하면 그게 원죄가 돼서 계속 돌아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똑같이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 책임, 물론 현재 져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했던 거.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 청문회나 혹은 청문보고서 채택 때마다 문제가 됐던 사람이 일을 더 잘하네라고 아예 고를 질렀거든요,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더 심하다, 덜하다 이거보다는 조각 과정에서 물론 그 이전에도 박근혜 정부, 뭐 이명박 정부, 그 박근혜 정부도 제가 알기에는 4명이 초기 내가 있어요. 4명이 그 다시 낙마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러니까 인사검증 제대로 해라.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뭐 빨리 경질을 해라. 여기까지는 인정을 하나 이 참사라고 하면서 뭐 유감 표명해라라는 건 너무 심한
뭐 전 비판이 저는 높아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이정근 평론가께서 문재인 정부 얘기도 하셨는데 저는 전 정부의 어떤 사례 이런 걸 참고하는 것은 뭐 필요해 보입니다. 박근혜 정권 때 어땠는지 이걸 얘기할 수는 있으되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것은요. 국민적 눈높이라고 하는 지금 시점에서의 국민적 눈높이에만 저는 집중하면 된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번 사고를 어떻게 수습할 겁니까? 결국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잖아요. 교육부 장관 한 명의 경질, 또 새로운 교육부 장관의 임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를테면 대통령이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정말 더 겸손해지고 더 진중해지고 있구나. 또 국민적 눈높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엄격하게 받아들이고 있구나. 어제 휴가 끝나고 나오시면서 출근길 짧은 그 문답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장 강조한 게 국민을 7번이나 강조했더라고요. 국민 뜻, 초심, 말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내가 부족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내 책임이 크다. 자, 이런 일을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지금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가장 첫 단추가 될 거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예,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되는데 어찌됐건 현 정부에서 일어난 인사 난맥상은 현 정부의 책임이죠. 그것까지 다 지난 정부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고 또 현 정부가 그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어떤 방식이든 그게 대통령의 사고가 됐든 아니면 인사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혁신하고 또 잘못된 검증에 대해서 책임을 묻든 이런 조치가 있어야지 지난 정부 때는 안 그랬냐라고 하면 이게 이제 끝이 없는 거죠. 계속 이전 정부로 거슬러 올라가면 청문회가 처음 도입됐던 김대중 정부부터 시작이 돼야 되니까. 자, 두 번째 주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이혜희 기자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집권 여당의 대혼란입니다. 국민의힘은 주호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던 비대위를 이르면 이번 주 중 출범시킵니다. 오늘 오전 열리는 전국위원회에서 비대위 출범이 의결되는데요. 비대위 성격과 임기, 비대위원 구성 등의 문제도 아직 결론이 나지 않고 있어 출범까지 험로가 예상됩니다. 이 틈새를 노리고 홍준표 시장은 안 그래도 힘든 정부인데 당까지 저렇게 각자 도생하려 한다며 목청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정말 각자 도생만이 살 길일까요? 두 번째 주제 함께 하시죠. 예, 오늘 국민의힘 이제 전국위원회가 예정이 돼 있는 날입니다. 전국위원회는 아마 이 시간에 개의를 했고, 그다음에 정회를 하고 의원총회를 거쳐서 비대위원장을 공표한 이후에 오후에 아마 속개를 해가지고 절차를 마무리 지을 것 같은데 앞서 소개도 나왔습니다만 사실상 주호영 의원이 내정이 된 것 같아요. 네, 지금 아마 의원총회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이분이 과거에 원내대표도 했고 당대표 권한대행도 했고 그래서 무게감 있는 중진인 것만은 뭐 자타가 공인하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의 이 집권 여당이 보이고 있는 총체적인 이 난맥상, 과연 주호영 비대위가 헤쳐나갈 수 있을지, 주호영 의원의 비대위원 내정 어떻게 보십니까? 장점은 있죠. 장점은 뭐냐면 대주주 비상일 때는 사실 대주주가 중요하거든요. 대주주다. 그러니까 TK이기 때문에. TK이기 때문에 대주주가 나서서 이 비상시국을 어쨌든 전체 의견 중에 다수의 의견으로 몰아갈 수 있는 기반이 있고요. 두 번째는 굉장히 접촉면이 넓은 국회의원이다. 즉 원내대표 할 때도 63명의 초선 의원들을 일일이 전화를 해서 지금 어떤 뜻을 펼칠 거냐 뭐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초선 의원들이 놀랐던 게 다음 날 그 의총에서 이제 이 자기 정견을 발표하는데 저거 내가 한 얘기 아니야. 저거 내가 한 얘기 아니야. 라고 의원들이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화를 한 내용들을 다 이렇게 어떻게든 담아서 그것을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것들을 초선 의원들이 굉장히 높이 샀다고 하더군요. 그런 밥을 잘 안 사신다는 소문이 있던데. 밥은 좀 안 사시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정치의 기본은 밥인데. TK 의원들이 조금 짜요. 되게 박사 위에 보니까. 밥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인정해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저는 이 비대위의 성격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비대위를 혁신화하고 드라이브를 걸어서 빨리 안정을 시키면서 전대를 내년으로 미루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고 한다면 주호영 의원이 될까? 이렇게 될 수 있겠지만 아니야. 빨리 안정을 시키고 조기 전대로 갈 수 있는 관리를 해줄 사람이 필요해. 그러면 주호영 의원이 적격이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비대위의 성격, 그다음에 기간 이게 아직 안 정해졌고 비대위에 맡겨졌어요.
그래서 당내에서는 뭐 쇄신 비대위로 가야 된다. 한 6개월 이상 그 기한을 가지면서 그런 의견도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빨리 어쨌든 이 지도부 거리 상황을 해소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전당대회 열기 위해서 한 2, 3개월짜리 단기 비대위로 그러니까 전대관리위원회죠. 그렇죠. 이런 성격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양론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네. 전망하세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걸 전대까지 전대를 조기의 전대 뭐 예를 들면 9월 초 전대라든지 10월 초 전대를 목표로 한 두세 달 정도를 관리할 수 있는 이른바 관리형 비대위원장으로 갈 거냐 아니면 지금 현재 당이 거의 뭐랄까 굉장히 좀 엄청나게 지금 내용을 겪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분을 내세워서 당무의 경험도 많고 원내대표까지 지냈고 또 앞서 얘기하신 것처럼 인품도 원만하니 이걸 좀 혁신형 비대위로 가면 어떻겠느냐? 이 혁신형 비대위는 아마 주호영 원내대표도 그걸 선호하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과연 그런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 거냐는 측면에 있어서는 저는 오히려 관리형 혁신형도 아니고 봉합형 뭐 비대위 정도가 돼 보인다. 봉합형 비대위 이거 신조어인데. 제가 뭐 지금 갑자기 뭐 생각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봉합형 비대위가 될 거로 보여지는데 왜 지금 앞서 박원석 의원께서 얘기하셨습니다만 비대위 성격, 활동 기간, 전대 개최 시기 뭐 하나 지금 클리어된 게 없어요. 네, 그리고 이게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통령실의 지금 입장이 뭔지 이것이 또 주호영 지금 비대위원장 후보에게 얼마나 이게 공감대를 가지고 지금 합의하에 일이 진행되는 것인지 이게 굉장히 퀘스천이기 때문에 아직 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은 지금 서두르고 있지만 제가 볼 때 이 비대위가 얼마나 순항을 할 수 있을지 네. 또 하나 마지막 하나 덧붙이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비대위가 총 15명 정도로 아마 구성된다고 하는데 그 비대위 구성 자체가 이른바 친윤 그룹이 대거 참여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친윤 그룹이 대개 이선 후퇴하고 뭐 좀 중립적이고 뭐 이런 분들로 비대위가 구성될지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미궁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 비대위의 순항 여부를 단정적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게 제 그러니까 지금 판단입니다. 비대위가 구성이 돼도 이제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게 이준석 대표의 대응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보도된 바에 따르면은 오늘쯤 가처분 신청을 내서 법적 대응을 하고 13일 날 기자회견을 예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 그 내부에서는 법적 대응까지는 일종의 이제 자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는 가지 말아달라. 네, 이런 목소리들이 있으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아니 피해자인데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었는데 하지 말아달라는 건 너무 무리한 주장을 이준석 대표한테 뭐 너무 무리한 그 짐만 다 지우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대응을 할지 또 그에 따라서 당에는 어떤 파장, 이 전국에는 어떤 파장을 미칠지 우리가 그 얘기를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이준석 대표가? 물론 이준석 대표는 가처분 소송을 하는 것처럼 한다. 지금, 하는 것처럼 고지를 했어요. 네. 뭐 이 5일날 그 SNS를 통해서도 그렇고 저 후회 없는 결말을 원한다. 명예로운 결말보다. 어제 서울신문인가하고 전화상으로 인터뷰한 거에도 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서울신문 보도는 한다고 해서 모든 언론들이 서울신문을 인용해서 한다라고 지금 가고 있는데 그러나 굉장히 불리한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건 자기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정치를 하겠다라고도 선언도 했고 그러면 자기의 어떤 정치를 그 다음 수순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많은 자기의 진영의 사람들이 돌아서고 있다. 이것도 상당히 불리한 거거든요. 어제 정미경 최고위원부터 시작해서 사퇴를 했죠. 한기호 사무총장. 그리고 부총장 2명. 네. 그 중에는 뭐 실제로 한기호 사무총장 임명했다기보다는 이준석 대표가 직접 꽂은 사람도 있고요. 이런 자기가 당내에서 움직여야 될 또 임명도 한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돌아서고 있고 또 홍준표 시장이 돌아섰다는 건 지금의 그 상황 뭐냐면 청년들 보수를 지향은 아니고 지지하는 청년들을 지금 좀 양분하고 있거든요. 또 홍준표 시장이 지금 갖고 있는 어떤 지지층들이 그런데 거기서 지금 홍준표 시장이 지지를 지금 철회하는 듯한 거리를 두는 듯한 모습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신인규 전 대변인을 포함을 해서 그야말로 원외
원외의 그런 청년 이런 그 세력화해서 그 다음을 모색을 해야 되는데 국바세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근데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당내 어떻게든 원내에 뿌리가 전혀 없는 원내의 일부 청년을 포함한 지지자들이 갈 길은 어떻게 될 건가? 우리가 사실 민주당을 보면서 개딸이라든지 또 뭐 양아라든지 이런 그 팬덤에 대한 지금 회의가 있잖아요. 그럼 그쪽으로 만약에 빠지게 된다. 아마 그걸 두려워해서 신인규 대변인이 우린 이준석 지지자가 아니다 이렇게 어저께 얘기를 한 것 같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그 팬덤으로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럼 저는 이준석 대표가 지금 현재 고민 중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안 할 수도 있다. 안 할 가능성도 법적 있어요. 대응을 안 할 수도 있다. 자, 우리 정기남 교수님 어떻게 제가 볼 보십니까? 때는 이제 비대위 그 체제 전환을 앞두고 한마디로 하면 이준석 대표가 지금 사면초가의 위기에 빠진 거죠. 자, 그런데다가 급기야 그동안 온라인상에서는 거의 정미경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준석 마음으로 통할 정도로 그랬죠.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애정을 가지고 또 뒷받침을 해왔던 최고위원이란 말이에요. 한기호 사무총장도 결국은 이준석 대표가 임명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사퇴한다는 건 뭐냐면 자, 이제 드디어 이 소위 이른바 저는 뭐 다른 분들의 동의 여부를 떠나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벌어진 윤석열 측근 그룹이 중심이 된 친위 쿠데타 이미 다 정리됐다. 상황은 종료되고 있다. 자, 투항하자. 손 들자. 저는 손 들자라는 그런 사인으로 보여져요. 그 과정에서 결국은 이준석 대표 혼자 남게 되는 상황. 물론 지금 최고위원 중에 김용투 최고위원 한 명 남았죠. 청년 최고위원이죠. 청년 최고위원이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남아있는 정도의 지금 그 세를 보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굉장히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예고한 대로 13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자, 효력 가처분 신청을 할 거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 가처분 신청이 가지고 있는 양날의 칼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기각 네. 가능성이 또 상당히 배제할 수 없는 것이고 물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고려할 때 저는 제가 볼 때 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당원들 소위 지지자들이 중심이 돼서 신청하고 본인은 13일 이번 비대위 전환들을 쭉 지켜보면서 정치적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본인의 정치적 메시지를 제시하고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하에서의 어떤 정치적 희생양이 자기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그 희생양 이미지를 좀 극대화시키는 방식으로 투 트랙으로 갈 거다. 그렇습니다. 그 법적 대응은 지지자들이 하고 그렇습니다. 법적 대응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다만 이준석 대표는 13일 날 기자회견을 통해서 메시지를 내고 어쨌든 윤석열 정부의 희생양으로서 본인의 정치적 포지션을 만들면서 이후를 훗날을 모색할 훗날을 도모하는. 물론 뭐 거다. 훗날이라는 것이 뭐 이준석 대표 생각대로 갈 거냐 안 갈 거냐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인 것이고요.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쟁점이 있는 게 윤핵관 책임론입니다. 조수진 최고위원이 사퇴하면서 이준석 대표도 이쯤에서는 어쨌든 명예롭게 자진 사퇴를 하고 그리고 이 사태에 책임이 있는 또 다른 한 축인 윤핵관들도 당의 일선에서 다 물러나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당내에서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소수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상황의 전개 과정을 봤을 때 그 책임론이 없다고 보기가 어렵고 무엇보다 권성동 직무대행이 사퇴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원내대표는 사퇴하지 않고 있고 일각에서는 끝까지 원내대표를 사퇴 안 할 거다. 그럼 이분이 다시 비대위원으로 들어오거든요. 당연직. 그러니까 결국 본인의 문자 공개로 인해서 비상 상황이 촉발이 됐는데 그런 책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당 지도부로 들어오는 게 이게 이치상 맞느냐. 너무 이게 정치적 책임이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지적이 있어요. 윤핵관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두 분 견해를 좀 듣겠습니다. 일단 지금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은 권한이 있어야 책임을 지잖아요. 네. 그럴 사람은 권성동 원내대표밖에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장제원 의원을 계속 얘기하지만 장제원 의원은 무슨 권한이 없잖아요. 보이지 않는 손이니까. 평의원이잖아요. 그렇다면 뭘 책임을 져라. 그럼 평의원이 뭐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없으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를 지금 겨냥한 그런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책임져야죠. 왜 책임을 져야 되냐면 사퇴해야 된다. 원내대표 사퇴해야 된다. 하는 것이 대의다. 네. 대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비대위 전환 절차까지 맞춰놓고 사퇴해야 된다. 왜 대의냐면 이거죠. 당이 지금 이 지경까지 온 것은 이준석 대표만이 아니라 사실은 권성동 대표를 포함한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책임이 있어요. 분명히 그건 존재를 하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당과 이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 건 대통령이 스스로 주변에 가깝다는 사람들을 정리하지 않고 끊어내지 않고 거리를 두지 않기 때문도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 대통령실에
청와대 행정관들, 뭐 김건희 여사 많이 아니라 당에 있는 윤핵관들이에요. 경고를 또 주고. 그러면 이제 대통령은 윤핵관들하고 헤어질 결심을 해야 된다. 뭐 헤어질 결심은 아니에요. 그건 전혀 달라요. 왜냐하면 친윤이나 윤핵관 이렇게 비판하는 거는 너무 그것도 가혹하다고 봅니다. 왜? 어떠한 대통령도 사실 당내 주류와 함께 있어야 돼요. 당내 주류가 없는, 자신의 세력이 없는 당을 어떻게 운영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비극이 노무현 대통령이 비극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주류, 비주류로 얘기하면 주류가 대통령을 사실 옹이하고 또 이렇게 뒷받침하는 그런 조직이 주류예요. 그러면 우리가 나쁜 의미를 윤핵관 자꾸 쓰고 있지만 사실 그렇게 자신의 어떤 사익을 추구하는 몇몇 사람으로 보이지 말고 제대로 대통령을 보좌할 수 있는 그런 세력화는 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는 제외하고라도 어쨌든 당에서 이렇게 사적인 대통령과 사적인 인연으로 무엇인가 자신의 권력을 취하려고 하는 듯한 그런 행위를 한 지도부는 사실 뒤로 좀 물러날 각오를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자, 윤핵관들 어떻게 책임져야 됩니까, 이 사태를? 윤핵관 이선 후퇴 가장 상징적인 것은 권성동 원내대표의 사퇴를 통해서 그런 상징적 의미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제 판단이고요. 그것은 자 지금 현재 왜 이런 앞서 제가 뭐 친이 쿠데타라고 하는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그 과정을 설명했는데 그 목표가 뭐였습니까? 결국은 이준석 대표의 축출, 그다음에 떨어진 이 국정운영 지지율을 한번 되살릴 수 있는 어떤 당의 기능 회복 이거였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가장 걸림돌과 오늘의 비상 상황을 만들어낸 1차적 책임이 권성동 대표를 비롯한 윤핵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결자 해제의 자세로 저는 물러나는 것이 지금 첫 단추에 해당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결국은 돌아선 민심을 되살릴 수 있는 이른바 그 단초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근데 그렇게 과연 할 것인가? 저는 이 지금 일련의 지지율 취임 100일도 안 돼가지고 지지율 20% 이 상황을 그냥 지나가는 위기 정도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국정운영 자체가 소위 쉽지 않은 정말 총체적 난국으로 보느냐라고 하는 상황 규정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윤핵관 책임론 일단 이선 후퇴 말씀을 두 분 다 하셨고 그 중심에는 어쨌든 권성동 원내대표가 있다. 원내대표직 내려놔야 된다. 또 한 가지가 아직 이제 시기가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차기 당대표 선거가 예상이 되고 벌써부터 이런저런 하마평들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지목이 되는 분들 차기 당대표 선거 출마하지 말아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건 반대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니 그러면 책임지는 게 아니잖아요. 잠깐만요. 잠깐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건데. 잠깐만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당장 이런 어떤 사태에 대해서 또다시 비대위원으로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어떤 문제는 저는 그건 책임을 져야 된다고 네. 보지만 권성동 의원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이 대통령을 보좌할 사람이 저는 권성동 대표가 나와야 된다 안 나와야 된다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통틀어서 저는 그 사람들이 당대표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확실하게 주류임을 드러내고 책임을 져라. 그렇죠. 그래서 주류를 형성을 해서 보좌를 하지 않으면 비주류가 만약에 당대표나 당권을 장악한다? 그러면 뭐 사사건건 대통령가 그럼 견제라겠습니까? 그러면 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박근혜 역할을 뭐 당이 한다? 그리고 또 대통령을 비난했던 유승민 원내대표처럼 그렇게 간다? 그게 초기에 지금 그 국정운영의 안정이 될까 하는 걱정을 하는 거죠. 지금 국면에서의 권성동 원내대표의 책임론을 얘기했고요. 그러나 지금 앞서 여러 차례 반복합니다만 국민의힘 내용을 정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결국은 왜 정리를 하려고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이른바 집권 여당이잖아요. 여당이 뭔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면서 국정 운영을 뒷받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과제를 가지고 당 체제를 전환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어떤 이른바 지지하는 윤핵관 그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원들의 뜻을 묻는 과정에 본인들이 나서겠다. 그리고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겠다. 이런 역할을 한다라면은 이것이 대통령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번 일련의 이런 당 내용의 원인을 거기서 찾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게 과연 국민들에게 어떻게 볼 거냐. 지금 모든 책임은 이른바 참모들의 책임이고 윤핵관들이 그 상징의 국민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그런 애초에 당을 좀 안정화시키고
여당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윤핵관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국민적 시각을 감안할 때 오히려 윤핵관들이 이선 후퇴를 통해서 새로운 체제가 갈 수 있도록 뒤에서 거중조정 역할을 하고 정무적 조정 역할을 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 두 분의 의견이 좀 다른데요. 우리 이종근 평론가께서는 당을 확실히 책임지는 차원에서 아예 내놓고 나와라. 그렇게 책임을 져라. 이 말씀이시고 우리 정기남 교수님께서는 국민적 시선도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뒤에서 윤핵관들이 이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 뒷받침 역할을 하고 당과 정부 관계에서 정무적 조정 역할을 해야지 스스로 나서서 권력을 탐하는 방식으로 비춰지게 되면 오히려 정부나 당에 더 안 좋을 거다 이런 전망이셨어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세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청와대 참모 교체들, 그러니까 대통령실 참모 교체들 얘기도 계속 나오는데 아직 특별한 시그널은 없어요. 자, VCR 보고 세 번째 주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참모 교체 없는 고집불통입니다. 윤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한 신인호 국가안보실 2차장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비위나 위법 행위가 있었던 건 아니냐고 묻자 건강 문제 말고는 없었다며 수십 년 국가안보에 헌신한 노병의 명예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는데요. 측근 참모 사생활 검증 실패도 그냥 넘어갈 일인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무너지는 댐 앞에서 먼 산 보고 서 있는 윤 대통령. 성난 민심을 달랠 메시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마지막 주제 함께 하시죠. 자,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 얘기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특별한 움직임이 없어요. 근데 그와 별개로 최근에 이게 뉴스에 슬쩍 나오고 지나갔는데 갑작스럽게 국가안보실 2차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그만뒀습니다. 뒷말이 굉장히 무성해요. 근데 그런 뒷말에 대해서 정통하신 우리 정기남 교수님, 들으신 얘기 있으면 좀 해주시죠. 정통- 건강상의 이유 맞습니까? 건강상의 이유로 갑자기 안보실 그 차장이 사퇴한다? 뜬금없는 얘기죠. 또 이분이 소장 출신입니다. 소장 출신이잖아요. 네. 군 출신이잖아요. 군 출신 소장 정도 되려면요 대단히 건강 관리도 평상시에 굉장히 잘 해왔을 걸로 보여져요. 아니 골프도 자주 치시고 술도 자주 드신대. 글쎄요. 그런 걸 보면은 지금 현재 알려진 바로는 이른바 비위 혐의가 공직기강실에서 포착이 돼서 그것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본인이 어떤 그 책임감을 느끼고 또는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는 차원에서 사의 표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보통 공직자가 사의 표명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 퇴직이 잘 안 돼요. 네. 왜 그러냐면 어떤 문제가 조사를 받고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서둘러 공직기강 조사가 들어가기 전에 아마 서둘러 그것을 봉합하기 위해서 사퇴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이른바 언론 기자들을 통해서 지금 보도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이 되는 바는 건강상의 문제는 아니다. 첫째. 두 번째, 어떤 사생활의 문제 혹은 개인적인 비위 문제로 인해서 공직기강 조사를 받았다. 요거까지는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그렇습니다. 문제인지는 정확히 확인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근데 그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실의 입장이 전 되게 웃긴데, 건강상의 문제 말고는 없었다. 이건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수십 년 국가안보에 헌신한 노병의 명예를 지켜달라. 이분 노병입니까? 63년생이 무슨 노병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식의 이 대통령실의 해명에 대해서. 제가 6.2년이기 때문에 네. 노병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아직 이분이- 좀- 아니 현역 아니, 이분이 병으로 입대했다면 노병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분이 어떤 전쟁에 참여하셨나요? 보통 노병은 예. 월남전이나 한국전쟁에 참여한 분들을 노병이라 그러잖아요. 저는 이 해명이 너무 웃겼는데 그렇죠. 아무튼 그와 별개로 이 신인호 국가안보실 2차장의 갑작스러운 사임 어떻게 보시는지. 노병이라고 한다면 안보실 2차장으로 사실 임명하지 말아야죠. 왜냐하면 안보실 2차장은 정말 열심히 일해야 될 자리입니다. 정렬적으로 노병이 꼭 열심히 일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부적절하죠. 왜 부적절하냐면 그러니까 청와대 아니죠. 대통령실은 내각과 달라서 내가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러면 후임을 사실 좀 나중에 찾더라도 바로 경질을 합니다. 이번 박순애 부총리처럼 청문회 준비를 해야 되고 하니까 어차피 시간은 걸리죠. 그러나 대통령실 참모들은 사실 사람을 구하고 바로 이렇게 교체를 합니다. 한 사람만 교체하고 비워두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번엔 그렇게 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급박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지금 너무 안 하고 있다, 고집불통이라 이렇게 또 제목이 나왔지만 사실은 제가 알기에는 대통령실에서 지금 인사를
그 쇄신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범위만 남아 있고 그리고 사람들을 해서 이렇게 이 시기를 지금 조절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더 이상한 게 뭐냐면 어차피 그럴 지금 수요가 있는데 그럴 그 계획이 있는데 지금 먼저 한 사람을 경질한다? 이 모양새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함께 하면 차라리 물론 안보실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또 그때 그렇게도 얘기가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지금 석연치 않은 그런 해명과 석연치 않은 인사였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검증되지 아니한 그 이유를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대통령실에서는 비위나 위법 행위가 전혀 없고 순전히 이건 개인의 건강상의 사유라고 얘기를 했는데 흔히 이제 찌라시라고 하는 정보지 이게 지난 주말에 돌았는데 그 내용에 따르면 전혀 다릅니다. 아직 언론에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은데 어쨌든 사실이라면 지금 이미 언론들이 취재에 들어가기 때문에 조만간 밝혀지지 않을까. 이게 이제 또 다른 측면의 대통령실의 인사난맥상 내지는 공직기강의 해이함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될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어쨌든 이 사안은 이 사안이고 전체적으로 지금 대통령실의 참모진을 전면 쇄신해야 되지 않느냐.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20% 초반대까지 떨어졌고 누군가는 이 상황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대통령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 지근거리에 있는 이 참모들의 보좌 책임을 물어서 예를 들면 비서실장부터 또 정무수석부터 기타 등등 전면 쇄신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근데 대통령 휴가 중에 나왔던 간접 전언이긴 합니다만 대통령의 메시지는 3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럼 누가 소신을 가지고 여기 와서 일을 하겠냐. 이런 입장이라는 게 전달은 됐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종근 평론가께서는 아니다. 준비하고 있다. 조만간 이제 좀 가시화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데 자, 이 대통령실의 전면 개편 필요한지 하다면 어느 선까지 전면 개편이 돼야 되는지 두 분 의견 좀 필요 정도가 아니라 절박하죠. 네, 절박하다. 지금 이번에 펠로시와 관련된 논란을 한번 보죠. 저는 안 만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정의당이나 민주당의 일부 진보 쪽 시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적절한 행보다라고 사실 칭찬을 아니 저는 만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만나서 너무 중국 쪼지 말라고 얘기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국민 여론도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국민 여론은 너무 일반화하시는 것 같고요. 자, 어찌됐든 펠로시 때 저는 문제가 뭐냐면 중구난방의 해명이었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오락가락했죠. 완전히 다 달랐어요. 대통령실의 각 그 수석마다 달랐고 당의 그 해명도 달랐고 끝내는 아니 휴가 중인데 어떻게 만나느냐부터 시작을 해서 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중구난방이 더군다나 외교와 관련된 문제로 저렇게 그 중구난방을 한다? 이건 정말 최악의 상황이거든요. 네. 왜 저렇게 됐을까요?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건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 단일 통로로 예를 들어서 안보실에서 한다거나 왜 이 지금 펠로시 만나고 안 만나는 거 시민사회 수석이 어디 라디오 나가서 얘기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건 외교 안보 쪽 수석이 해야 되는 거고 안보실에서 하거나 최소한 어쨌든 홍보수석이 담당하거나 해서 메시지를 확실하게 전달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한 건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자, 거예요. 그럼 어느 범위까지 교체를 해야 됩니까? 비서실장 무조건 정무수석, 정무수석, 그다음에 시민사회수석, 그다음에 홍보수석, 대변인. 최소 5명은 교체해야 된다. 네. 그럼 거의 전면 개편이죠. 그 정도면 그 개편의 취지에 좀 부합하는 측면이 있겠죠. 예. 자,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지금 인적 쇄신의 고삐를 그 계기를 만들어내야 된다. 과거 보수 정권의 어떤 그 역대 대통령들 중에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다 그런 일련의 과정을 겪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6월 20일 날 유익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네. 청와대 수석 5명을 포함해서 전면 개편했습니다. 정권 출범한 지 4개월이 안 돼서 했어요. 예.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6개월 즈음에서 허태열. 비서실장을 포함한 맞습니다. 수석들을 대거 교체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 시기가 지금 취임 100일도 안 됐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금 아직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넘어갈 만큼 상황이 녹록치 않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그 방법과 그 수위는 과감하고 좀 충격적인 수준이어야 된다. 그럴 때만이 국민들이 한 번쯤은 쳐다볼 것이다. 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덧붙이면 정무라인 복원하고 컨트롤 타워 기능 회복하는 거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인사 라인에 대한 문책이 빠지면 이건 안고 없는 찐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건 이번만이라. 그런가요? 예. 자, 지금 수출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5
업계 수석은 최소한 비서실장 포함해서 개편해야 된다. 거기에 더해서 지금 정기남 교수께서는 이제 인사 라인, 그러니까 인사 추천과 검증 라인이죠. 대부분 윤석열 그 대통령과 검찰 시절부터 호흡을 맞췄던 이른바 이제 검찰 출신들이에요. 뭐 육상시 얘기도 나오잖아요. 거기까지 포함돼야 이번에 이제 인적 쇄신의 전면 쇄신의 의미가 살아날 거다. 이 말씀이셨어요. 어쨌든 그 적기를 놓치지 말고 전면적 쇄신을 해야 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두 분의 의견이 오늘 1시간 내내 의견이 다르셨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일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현 정부의 어쨌든 전면적인 방향 전환을 위해서 인적 쇄신이 불가피하다는 거를 전문가들께서 공히 인정하는 바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제목이 그 역대급 졸속 윤석열 정부였는데요. 역대급 졸속이 되지 않기 위해서 역대급 졸속이라고 우리가 3개월 만에 단정하는 건 또 너무 성급할 수 있으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휴가도 다녀오셨으니까 해야 될 과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짚어보고 진언을 드렸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치본색 시간은 이걸로 마치겠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